네,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주로 말씀하시는 표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소변이 새요, 지려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실금은 보통 여자만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성인에서 중년에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고령의 경우는 남녀 비율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여성 요실금이니 여성 요실금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요실금은 남성에게도 있는 질환이라는 점은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실금은 소변이 샌다라고 해서 보통 진료실에 오시면 어서 빨리 요실금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요실금 종류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실금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압성 요실금은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운동 등을 할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요인, 요 절박을 느끼고 그것을 느껴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참지 못해서 소변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주된 것인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종류의 요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방광이 더 이상 소변을 저장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넘쳐나오는 경우인 일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요실금 중에서 이 일류성 요실금을 가장 먼저 배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광이 터지지 않으려고 소변을 내보내는 것이라 사실 방광 안에 차 있는 소변의 양만 줄여줘도 요실금 자체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요실금의 종류는 시민성 요실금, 진성 요실금이 있는데 시민성 요실금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신경학적으로 사실 이제 인지 기능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요실금이 본인이 가리지 못해서 소변이 새는 것이고요. 진성 요실금은 구조적인 문제로 항상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요관이 이제 선천적으로 이상한 곳에 위치를 하면서 이소성 요관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광이나 요관이 질 등과 누공이 생겨서 항시 소변이 새어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실금을 진단할 때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자분이 본인의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환자분의 병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소변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소변이 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소변이 새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실 요실금의 진단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새는 상황이 기침, 재채기, 뛰기, 걷기와 같은 운동하는 상황인 것과 그리고 화장실이 급해서 가다가 못 참고 지리는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분류를 해도 환자분을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그 흐름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요실금의 심한 정도는 환자분들이 패드를 사용하는지도 여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있는 요실금에서는 패드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요실금이 심하신 분들은 외출을 할 때 무조건 패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 패드를 자주 갈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과 같이 소변 새는 증상 외에도 어떤 하부요로 증상, 어떤 소변 증상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화장실을 얼만큼 자주 가는지, 그리고 밤에 몇 번 깨서 가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절박성 요실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박요, 참을 수 없는 요의,
이것은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하부요로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변을 볼 때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약한 것, 소변을 다 봐도 다 본 것 같지 않은 그 남은 느낌, 잔뇨감. 이것은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 외에도 이렇게 동반된 하부요로 증상이 어떤지 환자분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해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할 것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로 감염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체 진찰을 통해서 뭐 밑이 빠졌다고 표현을 하죠. 방광이든 질이든 뭔가 빠져 있는지, 그다음에 요도에 뭐가 만져지는지 이런데 사실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하부요로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래에 계속 뭐가 내려와서 불편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체 검사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환자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진료에서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이제 들었으면 이것을 객관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소변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배뇨일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 설문지, 세 번째는 그리고 소변 자체를 아까 잘 보는지, 아까 방광 용적에 넘쳐서 나오는 일류성 요실금을 요실금 진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잔뇨 측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뇨일지 이거는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제 병원에 방문하기 3일 전부터 매일매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오시기 3일 전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작성을 합니다. 몇 월 며칠인지는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고요. 이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요실금을 호소하시면서 밤에 화장실 가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밤에 깨서 몇 번 화장실 가는지 그 야간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종종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누락해서 써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각 시간대별로 언제 소변을 어느 정도 봤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컵이 있습니다. 계량 컵을 드리니까 그 컵에 맞춰서 소변을 몇 cc 정도 보았는지를 써주시고 그때 이제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요 절박 정도입니다. 이제 1점에서 5점까지가 있는데 이게 1점은 그냥 편안하게 요 절박 없이 그냥 화장실을 가신 경우 2점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가는 것 3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지 않기 위해 좀 빨리 가야 되는 것 이 3점부터가 저희가 절박뇨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4점, 5점에서 5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 참지 못하고 지린 것. 그래서 이것은 절박성 요실금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배뇨일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환자분들이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는지, 밤에는 몇 번 깨는지, 그리고 소변 양이 하루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화장실 가는 도중에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은 이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증상 설문지입니다. 이거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평가할 때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이제 배부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각 질문마다 배뇨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몇 번 소변을 보았느냐니 낮에 주간에 배뇨를 얼만큼 하느냐이고 2번은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번 깼느냐. 이건 야간 배뇨 횟수고요. 3번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느냐. 절박뇨 횟수. 4번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지린 적이 있느냐. 절박성 요실금 횟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4개의 질문에 대한 점수를 다 합산을 하고 특히 이 3번 문항에서 2점 이상이 있으면 저희는 과민성 방광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변을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기본 검사로는 요속 검사와 잔뇨 검사가 있습니다. 요속 검사는 이렇게 생긴 변기통 같은 곳에 소변을 충분하게 참고 와서 보시면은 이 소변이 이 통이라 그러죠. 컵 같은 데 떨어지는 그 속도, 이 양이 이런 식으로 속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와 더불어서 몇 cc를 받는지도 저희가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소변을 보려고 했을 때 소변이 바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소변 줄기가 최대 요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변 줄기가 나가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게 소변 줄기는 뭐 괜찮은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배뇨를 한 뒤에는 초음파나 아니면은 도뇨관을 통해서 잔뇨가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을 하면은 종종 소변을 본 후에 잔뇨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잔뇨가 정말 잔뇨인지 아니면 환자분이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배뇨일지, 증상설문지, 요속 잔뇨 검사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환자분들의 증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것들 검사를 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요 역동학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회사나 이런 기구마다 다르겠지만 요렇게 생긴 의자가 있습니다. 요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갖고 그 산부인과 내진하는 자세처럼 이제 앉게 되고요. 요도하고 직장 항문에 관을 각각 집어 넣어서 물을 채우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방광에 물을 채우면서 소변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에서 요일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찬 물을 어떤 식으로 배뇨를 해내는지, 즉 방광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방광 수축력이나 아니면 요실금 같은 경우 그런 괄약근의 힘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검사는 지금 보는 것만 해도 뭐 이곳저곳에 뭐 관도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검사고 침습적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요역동학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는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 이거는 이 검사 결과가 있어야지 일단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보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뇨가 너무 많거나 신경학적 질환이 있어서 이거는 단순한 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방광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를 해야지 알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리고 이전에 요실금이나 골반 장기 탈출을 수술한 적이 있는데 또 요실금이 있다 하면은 도대체 방광 상태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선택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복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요실금의 종류와 그 요실금을 진단할 때 어찌 보면 배뇨장애 외래에서 환자분들의 소변 증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배뇨일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계속 신경 써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초진에서 특히나 이 배뇨일지를 잘 써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배뇨일지 자체를 쓰면서도 환자분들이 본인의 배뇨 습관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편했던 증상이 나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마냥 귀찮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배뇨일지나 이런 것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실금 종류 각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기, 빨리 걷기, 뭐 계단 오르내리기. 어떤 분들은 뭐 끙차하고 쭈그려 앉아서 무거운 거 들 때, 애기 들 때,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상황에서 소변이 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찌 보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로는 노화, 임신, 출산, 폐경, 비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모든 치료는 일단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그 비수술적인 치료에 뭐 약물 치료가 있겠고 그리고 수술이 아닌 방식으로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약물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물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이게 체중이 갑작스럽게 확 쪘을 때 갑자기 요실금이 생겼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요실금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한 경우에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압성 요실금의 문제점은 체중을 감량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니까 소변이 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강도로 살이 빠질 정도로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치료를 원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체중 감량 외에 그 다른 방법으로 이 요실금을 좋게 해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체중까지 감량해서 나중에 더 요실금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아지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비수술적 치료에는 흔히 알고 있는 뭐 케겔 운동, 뭐 바이오 피드백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는 요실금 수술 대신에 질 안에 패서리와 같은 그런 장비 같은 걸, 기구 같은 것을 집어넣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한국 여성들의 이제 질 크기나 약간 요런 것에 맞는 질에 삽입하는 기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예후가 좋으려면은 젊어야 됩니다. 일단 근육이 튼튼하시고 폐경 전인 경우 상당히 좋고요. 요도괄약근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환자분이 이것에 대한 케겔 운동과 이런 의지, 꾸준히 하는 그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케겔 운동은 효과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듯이 약한 골반 근육의 힘을 좋게 하려면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한 10명 중에 1명은 하다가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냥 맨날 까먹어요라고 말씀하셔서 못 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한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호전되는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인데 사실 이게 본인이 이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케겔 운동을 좀 하면은 증상이 별로 심하시지 않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압성 요실금이 갑작스러운 재채기나 기침, 갑작스럽게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팍 이렇게 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케겔 운동을 평상시에 해두면 탁 하고 본인이 괄약근을 조이면서 증상을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케겔 운동이 요실금에 도움이 될지, 근데 케겔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뭐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복근하고 힙업 운동은 요실금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생겼을 때 뭐 노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죽을 병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 불편하시면은 병원에 와서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아니면 혹시 지금 개선할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정에서 요새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 많습니다. 이거 다 가리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내 삽입 기구가 있는데 이제 국내 개발된 제품으로 유리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패서리와 같이 질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마취 위험도로 수술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 착용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일 사이즈여서 질이 좁은 경우에는 삽입이 아예 안 되던가 삽입했을 때 엄청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고 질이 넓은 경우에는 이게 충분하게 요도를 눌러주지 못해서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래에 뭔가 넣어두면은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요실금 수술은 무섭고 케겔 운동은 꾸준히 하기가 그랬을 때 이제 일회적으로 좀 구매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TOT, 뭐 슬링 수술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흔하게 하는 이 수술의 개념은 이제 질로 접근을 해서 중부 요도를 받쳐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요도를 무엇으로 받쳐줄까? 이 받쳐주는 녀석을 이제 슬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가 근막 혹은 이제 카데바 같은 것에 근막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제품으로 나온 합성 수지 메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근막 같은 경우, 이 슬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도 밑으로 해서 배 위로 빼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자가 조직을 쓸까 메쉬를 쓸까 약간 그거 부분은 사실 메쉬를 사용하는 수술이 이제 제품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자가 조직을 사용을 할 거면은 이 복직근막이나 이제 다리 이쪽에서 이 근막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절개가 가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추가로 생깁니다. 질 같은 경우는 상처가 생겨도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러겠지만 이제 복부나 다리에 상처가 생길 거고 그런 수술 시간이 이런 걸 획득하고 닫는 시간이 추가로 더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쉬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메쉬와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이용하면 어떤 게 또 생기냐. 이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몸에 넣어놔도 안전한 거긴 한데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생길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되려 어느 순간부터 방광염하고 질염이 반복되는 감염, 그다음에 부부관계를 했을 때의 통증, 그다음에 이 메쉬가 처음에 수술한 직후에는 제 위치에 들어가 있을 텐데 폐경이 되고 점점 질이 얇아지면서 이게 질을 뚫고 나오던가 아니면 요도나 방광 쪽,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서 피가 나거나 돌이 생기거나 좀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가근막은 약간 이런 문제는 훨씬 덜 하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면 그 TOT나 슬링 수술 외에 그 외에 기타 수술로 요새 여성 요실금 치료에 사용하는 거는 로봇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입니다. 이 그림처럼 방광을 이 주변에 골반 조직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걸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괄약근 기능이 부전하거나 할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공요도 괄약근이라 하는 거는 남성에서 전립선 암이나 비대증 수술 후에 발생한 요실금을 치료하는 선택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성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공요도 괄약근을 삽입을 해서 수술적 치료로 고려할 수 있고 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의 단점은 일단 소변을 볼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야지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눌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렵고 수술을 조금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마취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가 사실 어렵거나 위험도가 너무 크면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요실금 수술이라는 게 배심이 들어갈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 전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대 요속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제 안 좋은 경우, 그 다음에 방광 짜주는 힘이 떨어져 있고 되려 배심으로 소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잘 보는 방광 짜주는 힘이 정상인 분들한테 요실금 테이프를 걸어주는 것처럼 걸었을 경우 오줌을 못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오줌을 또 뽑아내야 되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더 불편하죠. 안 새는 건 좋긴 좋지만 너무 나와서 문제였는데 이제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실금 테이프 그 메쉬를 조금 느슨하게 걸기도 하지만 이걸 느슨하게 걸게 되면은 배심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그런 수술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요렇게 수축력이 저하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전에 골반 쪽으로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조직이 좀 약하고 건강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메쉬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낫고요. 그다음에 딴 데서 요실금 수술을 했었는데 또다시 기침재채기 할 때 소변이 셉니다가 되면은 재수술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실금 이 수술을 하면 다 좋아지냐, 이거 하면 다 낫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요실금에 대한 증상을 아까 처음에 병력 청취를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요실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반된 하부요로 증상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겠는 그 절박요와 절박성 요실금이 이제 복압성 요실금하고 어떻게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 예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이제 후양적으로 한 기관에서 분석한 연구를 보면은 복압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에는 뭐 그냥 아이고 이거 완전 치료가 되니까 좋네요 하는 경우가 한 93%, 그다음에 한 6에서 7% 정도에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절박요가 새롭게 생겼고 그중에 한 16%, 한 6명 중에 1명이 약물 복용을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압성 요실금하고 그 급한 요절박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니까 절박요가 덩달아 좋아진 경우가 65%,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가 나머지인데 이제 그 나머지 중에서 한 4% 정도는 그 급한 게 더 안 좋아져서 급해서 못 참고 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흔한 요실금의 종류라고 했던 혼합성 요실금, 즉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어떤 증상을 더 불편하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더 불편한 경우에는 한 거의 80%에서 수술 후에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것을 비슷하게 느꼈던 분들은 한 75%,
근데 이제 급해서 못 참고 지리는 것이 더 불편했다. 즉 절박성 요실금이 더 불편했다고 여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해소율이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더 불편하게 느꼈던 증상이 복압성에 가까울수록 수술 후에 전반적인 배뇨 증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섞여 있고 특히 급해서 못 참고 지리는 것이 불편했을 경우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조금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서 대답을 하면은 복압성 요실금 관련된 수술을 하면 다 좋아질까요? 아니요. 수술 전 동반된 하부요로 증상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서 예후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절박뇨와 같은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이 정도로 살펴보았고,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 그 가끔 이제 소견서나 이런 거 하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민성 방광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광염은 아니고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이란 이게 요절박, 참을 수 없는 요일을 주 증상으로 하면서 뭐 자주 갈 수도 있고 밤에 깨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못 참고 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의가 되려면 요로 감염이나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요실금의 진단에서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신체 검사나 약간 이런 걸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사이 정도로 유병률이 있다고 옛날에 그 설문조사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도 방광이 예민해지고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이 이런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골반 쪽으로 해서 수술한 경우,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때 같이 덩달아서 요도나 이쪽에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원인도 있고요. 그럼 이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했듯이 병력 청취와 여러 가지 등등등을 다 보고, 이런 다른 원인이 없으니까 이분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구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비뇨의학회든 어디든지 간에 다양한 증상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무조건 배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뭐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역동학 검사나 방광 내시경, 신장 초음파 등등등의 검사를 뭐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행동치료. 소변을 좀 참아서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 그리고 소변이라는 것은 먹은 것이 남는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분하고 카페인, 탄산 섭취를 조절하는 행동치료가 우선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두 가지 계열의 약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해도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이제 내시경적인 방광 내 보톡스 주사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손 치면은 소장을 이용한 방광 확장술이나 요로 전환술, 인공방광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흔히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요실금 수술, 그 TOT, 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과민성 방광의 수술적 치료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급해서 화장실 가기도 전에 못 참고 지리는 것이면은 이 요실금 수술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니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행동 치료가 각각 뭐냐?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행동 치료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 증상을 낫게 해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이해하시거나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하부요로의 생리와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배뇨일지를 초진에 써오신 분들 보면은 한 50cc, 60cc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을 찔끔찔끔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때 꼭 여쭤봐야 돼. 그런데 요절박 정도는
뭔가 난해하게 1점에서 5점 사이 왔다 갔다 돼 있는데 사실상 5점으로 체크가 돼 있지만 그거는 정말 질인 것은 또 아닌 경우도 있어 갖고요. 그럼 그렇게 이상한 배뇨일지를 봤을 때는 환자분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게 참을 만했던가요? 어떨 때 화장실을 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그냥 오줌 매려워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광이라는 게 처음에 어느 정도 소변이 차면은 처음 요일을 느끼는 시점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잊어집니다. 그냥 뭐 다른 데 뭐 할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소변을 쭉 저장을 하다가 '아 이제 정말 최대 용적에 닿으면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요일을 느낄 때마다 화장실을 가다 버릇하면은 기능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광 용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소변을 참아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통 한 150에서 200cc 정도를 목표로 그러니까 써 오신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목표로 합니다. 보통 기능적인 최대 용적은 한 300, 400 뭐 이보다 크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소변을 정상적으로 좀 나도 참아 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못 참게 되는 경우, 너무 급해서 못 참게 되는 경우, 그리고 참으려다가 지렸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를 이런 경우 병행하면은 확실히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과민성 방광은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입니다. "왜 약 먹었는데 완치가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약 먹을 때만 괜찮고 약 끄니까 또다시 도루묵이더라. "이걸 어떻게 하면 완치를 시키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약을 중단할 경우 한 1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은 한 50% 정도라고 보고가 되는데 이 재발 시점은 어쨌든 이 나머지 50%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몇 년 지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도 있는데 이런 소변 관련된 약까지 드시는 게 부담이 돼 갖고 "약 먹고 한 번에 낫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증상이 잘 조절되면은 조심스럽게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좀 줄여 보거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게 "아 이거 약만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활 습관을 이렇게 교정하는 행동 치료는 어쨌든 과민성 방광 치료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소변은 어쨌든 간 마신 물, 음료수 뭐 등등 어쨌든 먹은 것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 중 몸에서 쓰고 남은 거를 배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많으면 신장이 튼튼하고 정상이면은 나오는 양이 많죠. 그럼 나오는 양이 많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양 자체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막 못 참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소변량이 3 리터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뇨라고 해서 먼저 물의 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은 수분 섭취량만 줄여도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카페인하고 탄산은 방광을 조금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 한 잔이 벤티 한 잔인데 화장실이 급하고 뭐 자주 가고 말씀하시면은 그 벤티의 사이즈를 좀 줄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를 조금 줄이면은 이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물은 도대체 얼만큼 마셔야 됩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요로결석이나 방광염이 계속 생겨 갖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뭐 지병이 없으신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소변량 목표를 한 1000에서 15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올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필요로 요구하는 양이 다르니까 마셔야 되는 양을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배뇨일지를 쓰면서 하루 전체에 나오는 양을 여기에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행동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순차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거는 환자분들 각각이 이제 증상 심한 정도랑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약 하나 먹었으면 다 낫다는데 나는 왜 안 나요?"라고 해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치료 효과가 임상 경과가 다릅니다. 이게 초진하면서 배뇨일지 써 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치유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동 치료해서 이렇게 먹는 것 좀 조절하시고 좀 신경 써서 그냥 나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서 약을 드시는데
과민성 방광 치료에서 쓸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으로만 조절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용량 높게 써서 조절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되시는 분들에서 수술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없어서 본인한테 본인의 증상을 최대한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약과 그런 조합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저질환,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질환이 있거나 특히 당뇨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화장실 가는 게 급해졌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당뇨가 있으면 소변 양도 많아서 자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요로 감염이 오줌 소태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좀 되면은 더 자주 가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다음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까 두 가지 여기 이제 항무스카린제하고 베타3 작용제가 있는데 뭐 성분명으로 해서 이것까지 그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약을 처방받아서 보는 것은 이제 제품명이니까요. 근데 이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어떤 약물의 효과가 제일 우수하고 뛰어나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비슷하면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약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느냐겠죠. 왜냐하면은 이 약물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방광뿐만 아니라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작용들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항무스카린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 복용을 하면 입이 마르거나 눈이 뻑뻑하고 뭐 녹내장 중에서 혀부각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약이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소변을 잘 못 보셨던 분들이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항무스카린제 중에 일부는 장기간 10년, 20년 이상 너무 오래 복용을 했을 때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치매 같은 것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복약 같은 경우, 특히 고령 환자는 이미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많이 드셔서 이 약이 막 다약으로 인해서 이제 항무스카린 효과가 이 배뇨약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드시고 계신 약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요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드시는 약이 많아서 부담돼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다음 단계인 수술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항무스카린제 전통적인 약이 아닌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입도 마르고 안구건조 요런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기는 인지 기능에 대한 위험도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방광 안에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고 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안에 부분 마취를 해 놓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광 안에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의 보톡스 시술과 비슷한 게 어쨌든 이제 주사를 하면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한 1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낫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평균 6개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그게 평균이라는 것은 3개월 짧으신 분들도 있고 12개월 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방광에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놨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비치든가 이 자체만으로도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방광 자체를 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시다가도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오줌을 못 싸서 잔뇨가 많이 남아서 요실금의 양상이 바뀌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본인이 자가 돈요로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경조정술이 있는데 이제 이 수술법은 이제 더 이상은 국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약을 먹었는데 안 돼서 보톡스 주사를 했는데 보톡스도 효과가 없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뭐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건 과거의 수술이고 임상적 근거도 부족하고 이제 거의 안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방광의 기능적인 용적이 작은 거니까 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광 바닥은 남겨두고 방광 뚜껑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방광의 용적을 넓히는 방법인 이제 방광 확장 성형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광 자체를 그냥 보내버린 후에 이제 인공방광, 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인공방광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방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변 보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시면은 이제 소변이 계속 나오는 요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장을 이용한 방광 확장 성형술이나 인공방광 수술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장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좀 짧아지면 단장 증후, 그러니까 먹는 게 바로바로 다 나와서 영양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을 좀 잘랐던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나 장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도 사용해야 하는 소장에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 수술의 성공률을 떨어뜨리거나 되려 수술의 합병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이용한 수술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없었어도 장을 잘라서 일부는 방광에 쓰고 남은 애들을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 장 관련된 합병증, 즉 장마비나 장폐색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방광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나 요도 협착, 그리고 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변을 방광 확장 성형술을 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소변이 새는 거는 수술하고 3에서 6개월이면 대부분 되지만 밤에는 새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실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실금 외에도 되려 소변 본 후에 잔뇨가 너무 많이 남거나 아니면 오줌을 못 싸는 경우가 남자하고 여성에서 각각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술을 할 때에는 자가 도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분 본인이 손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어렵고 나이도 많고 요도도 좁고 한다 손 치면은 사실 방광 확장 성형술이나 인공방광 수술 대신 요로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 뒤에 이제 질의응답을 가질 건데, 일단 이 강의를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을 일단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실금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소변이 새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진료에 있어서 상당한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기침재채기 배심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때 수술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 일단 비만한 경우에는 살을 빼고 그다음에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좀 그것도 좀 그렇다 손 치면은 질 안에 유리노라는 제품을 사서 넣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음으로 요걸로 안 되겠다 손 치면은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을 하기 전에 만약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뭐 급해서 지르는 게 수술한다고 덩달아 좋아지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이 수술로 다 완치가 되어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우선 행동치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고려를 충분하게 해서 이걸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장 약한 약이라고 생각했던 걸 드려도 그것만으로도 입 말라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고용량의 양을 드려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험하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이 부분을 꼭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약물 조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그리고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복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방광 내 보톡스 주사나 소장을 이용한 방광 재건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에 하나씩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먹다 말했죠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60대 어머니가 요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재채기만 해도 속옷이 젖는다고 하십니다. 팬티 라이너를 속옷에 꼭 대고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팬티 라이너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 쪽에 위생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 폐경이 되면서 그 아래쪽에 좀 건조증이나 같이 오게 하면은 괜히 지렴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시면은 일단 비뇨기과에 오셔서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미민님께서 주신
속옷이 살짝 젖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최근엔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냉인지 요실금인지 헷갈립니다. 출산 전 30대 여성인데도 요실금일 수 있나요? 아, 네, 요실금일 수도 있고 질 분비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생리 주기와 연관돼서 속옷이 젖는 양상이 좀 달라지거나 하면은 아마 질 분비물이 가능성이 높고, 그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상황이 이게 운동한 후에 조금 젖어 있는지 막 아니면 어디 나갔다 온 뒤에 젖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가시기 전에 그런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묻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혹시나 체중이 조금 나가시거나 최근에 체중의 변동이 있었으면은 체중 조절하면서 케겔 운동하시는 것이 소변이 샜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자연 분만을 2번 했는데 나중에 요실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것도 자분이 확률이 높은가 해서요. 일단 임신 자체가 요실금의 위험 인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임신을 한 것만으로도 위험 인자인데 이 출산 방식도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2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은 자연 분만이 상대적으로 요실금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분만 후에 이제 나중에 회복하시면서 요실금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괜찮게 지낼만 하다가 폐경이 될 무렵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실금 증상으로 불편하신 점이 없다면 그냥 지켜보셔도 되는데,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요실금이 점점 뭐 안 좋아지고 불편해진다 치면은 비뇨의학과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서연 님께서 관계 중에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소변이 셀까 봐 신경 쓰여서 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진료실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갖고 관계를 피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이니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질건조증과 요실금이 같이 와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폐경기 여성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폐경기가 되면은 질건조증이 같이 오시면서 요실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경기 여성의 질건조증을 치료해 드리면은 요실금 증상이 덩달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이 질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연으로 되어 있는 크림 같은 걸 바르는 방법도 있고, 국소 에스트로겐 용법으로 해서 질정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 에스트로겐 연고를 질에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전신적으로 해서 폐경 치료를 하면은 질건조증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전신적으로 해서 그 여성 호르몬제를 복약을 하면 뇌졸중이나 뭐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실금이 같이 왔는데 질건조증이 심하다 손 치면은 이 부분도 진료실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 변비가 심한 편인데 배에 힘을 줄 때마다 소변이 셀 때가 있어요. 요실금과 장 기능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변비가 심하면은 늘어나 있는 직장이 방광도 누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요실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좀 불편감이 있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관리해 주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요실금이나 소변 증상 외에도 나중에 골반장기 탈출증이라 그래서 방광이나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밑으로 뻑 하고 붉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하시면은 평상시에 변비를 잘 관리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쌍쌍바 누가바님, 질염이나 방광염을 자주 앓았던 편인데 이런 게 반복되면 나중에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반복돼 갖고 요실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염증이 왔을 때 요실금 증상이 특히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질염하고 방광염이 자주 앓면서 그쪽에 있는 기본적인 균의 총이 좀 바뀌어지고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래쪽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질염과 방광염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록초록님, 케겔 말고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뭐 케겔도 케겔이고 골반 근육 운동, 뭐 조이는 운동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희성님, 일반인인 제가 생각했을 때 비뇨의학 가면 아무래도 남자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일
거라 했는데 뭐 이렇게 쭉 뭐가 있네요. 일단은 이게 비뇨의학과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남성의 발기와 성기능 관련된 쪽이어서 남자가 대부분인데 일단 남성분들 선생님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성 선생님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의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40분이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요실금에 대한 치료나 다루는 부분에서 다른 거? 요실금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을 배우고 전문으로 전공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고 산부인과는 비뇨부인과가 있는 걸로 알기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비뇨의학과에서 소변 나오는 길을 관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렀어요님. 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기도 하셨고 요실금이 심하셨는데 저도 출산 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요실금도 유전적 경향이 있나요? 뭐 유전적 경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출산을 어떤 식으로 몇 번 했는지, 그다음 임신을 몇 번 했는지 등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이님, 출산 이후부터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고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나을지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이게 참기 어려운 경우에 이게 출산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경과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으시고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일단 비뇨기과 외래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거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에 이 늦은 밤에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성 요실금에 대해서 이런 한 강의만으로도 이해가 한 번에 되지는 않겠고 더 많은 질문들이 모두 다 대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뭐 여성 요실금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